그날은 잊을 수 없다. 서울 강남 한정식집 청담정. 예약이 반년은 밀린다는 그곳에서 민준이 가족을 처음 소개했다. 나는 가장 좋은 원피스를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쥐고 들어섰을 때 김태호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랑 어울릴 때가 있나? 길거리 쓰레기 같아.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웨이터조차 숨을 죽였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말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탓인가?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을 한 탓인가? 아니, 그건 핑계다. 그들은 그냥 나를 아래로 보기 좋아하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태호그룹 채용 페이지를 띄웠다. 이미 지원서는 써놓은 상태였다. 민준 몰래. 입사 시험. 서류. 면접. 나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김태호 회장은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의 쓰레기를. 나는 기획실 막내로 입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위치는 완벽했다. 회장의 동선이 보이는 곳, 보고서가 오가는 곳, 사람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곳. 나는 웃으며 커피를 타주고 야근을 도와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귀를 열어두었다. 김 회장은 겉으로는 청렴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족 사랑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달랐다.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세금을 포탈하고 정치인에게 돈을 뿌렸다. 증거는 조금씩 쌓였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가끔 민준이 연락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면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시간이 흘렀다. 3년. 나는 기획실에서 비서실로 옮겼다. 김 회장의 최측근 비서 바로 아래 자리. 그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끔 보고서를 받을 때 눈길이 스치면 나는 공손히 고개만 숙였다. 나는 그의 일정을 관리했다. 누가 찾아오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어떤 서류에 사인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 깊숙이, 암호로 잠갔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면 그날의 모욕이 다시 떠올랐다. 길거리 쓰레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복수를 해야 할까? 이건 나를 더 더럽히는 건 아닐까? 답은 항상 같았다. 이미 더러워졌다. 그날 이미. 나는 변했다. 동료들이 지은 시, 요즘 무섭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웃음이 줄고 말수가 적어졌다. 연애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가까이 두면 또 배신당할까 봐.
김 회장은 점점 나를 신뢰했다. 김 과장, 이건 자네만 알아야 하며 민감한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 자료를 스캔해 저장했다. 세금 포탈 증거, 정치인 로비 내역, 하청업체 협박 녹음. 하나하나 쌓였다. 가끔 꿈을 꿨다. 김 회장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내가 울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눈물은 금세 식었다. 나는 아직 기다렸다. 완벽한 타이밍을. 민주는 결혼했다. 재벌가 딸과. 나는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 뉴스로 알았다. 사진 속 민주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의 윤곽을 완성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태호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상대는 중견건설사, 표면적으로는 시너지라고 했지만 실상은 땅값 조작과 세금 탈루를 위한 꼼수였다. 김 회장이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검찰에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했다. 김 회장은 돈과 인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다. 나는 회장님의 신임을 이용해 인수합병 계약서에 미세한 오류를 심었다. 세무서가 걸려들 만한, 그러나 회계법인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오류. 그리고 그 오류를 발견한 척하며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는 처음엔 화를 냈다. 그러다 나를 믿었다. 자네가 알아서 수습해. 나는 수습하는 척하며 오류를 더 깊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 증거를 언론사 여기자에게 넘겼다. 그녀는 내가 2년 전부터 조금씩 키운 인맥이었다. 기사가 터졌다. 태호그룹 5천억대 탈세 의혹. 주가는 폭락했다. 검찰이 움직였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땀을 흘리며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동료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속으로는 소리쳤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토했다. 손이 떨렸다. 내가 한 일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된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김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돈으로 버텼다. 하지만 주가는 반토막 났고 이사회는 그를 압박했다. 후계자 문제로 민준까지 흔들렸다. 나는 승진했다. 비서실장 직무대행. 회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그는 나를 불렀다. 병원 VIP 병실. 수척해진 얼굴로. 김 과장 아니, 김 실장. 나 좀 도와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숨겨둔 비자금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정치인 이름. 나는 조용히 들으며 녹음했다. 그날 밤, 그 모든 정보를 검찰 특수부에 넘겼다. 이번엔 익명이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신청을 했다. 김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뉴스 속 그의 모습. 수갑찬 손,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아니, 웃으려다가 울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민준이 연락 왔다. 처음으로.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도 그날 거기 있었잖아.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회사는 내 손아귀에 있었다. 나는 임시 대표 직무대행이 되었다. 주주들이 나를 밀었다. 위기 상황에서 냉정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 회장이 아꼈던 사람들을 모두 잘랐다. 그의 비자금을 찾아 사회에 기부했다.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김 회장이 내 앞에 서서 말한다. 너도 나와 다를 게 없어. 깨어나면 숨이 가빠왔다.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연애도, 웃음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은 죽어 있었다. 가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가 잘못했으니 나는 정당한 걸까? 답은 없었다. 그저 매일 출근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숫자를 올렸다. 김 회장은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비었을까? 오늘 법정에서 김 회장의 최종 판결이 났다. 나는 가지 않았다. TV로만 봤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척하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기자들 질문에 그는 한마디 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겨울 하늘, 잿빛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왜 내 안은 여전히 그날 저녁 식탁처럼 차가운 걸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길거리 쓰레기였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남았다.